명량에서 이순신의 선봉 한 척이 좁은 수로를 막고 일본 함대 전체의 진입을 틀어막았습니다. 133척대에 단 13척, 10배가 넘는 숫자 차이인데 이긴 쪽은 놀랍게도 13척이었습니다. 일본 측 기록인 등강 양정 문서를 보면 이런 표현이 그대로 나옵니다. 저 배는 어디서 공격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겠다. 적장이 공격 방법 자체를 모르는 배. 이게 바로 판옥선이었습니다. 조선 수군이 명량에서 보여준 건 용감함이나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수십 년치 기술이 한 번에 터진 겁니다. 오늘은 그 기술이 정확히 어떤 것이었는지, 판옥선이 왜 일본 수군에게 그토록 공포의 대상이었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일본군은 육지를 거의 장악하다시피 했습니다. 불과 20일 만에 한양이 함락됐고 선조는 의주까지 피난을 떠났으며 육지에서의 전세는 사실상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달랐습니다. 조선 수군이 버티는 한 일본군은 전라도로 내려올 수 없었고 보급선도 끊겼습니다.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 조선 수군을 박살내는 건 전쟁의 핵심 목표였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완전히 자신만만했는데 당시 일본 수군은 동아시아에서 손꼽히는 전력이었고 배의 숫자도 압도적으로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배들이 아무리 달려들어도 조선 수군의 근처도 못 가고 포에 맞아 불타거나 침몰했습니다. 판옥선의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였는데 그게 어떤 구조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판옥선이 왜 그렇게 무서웠는지를 이해하려면 배 바닥부터 봐야 합니다. 일본의 전선은 춤저선, 즉 배 밑바닥이 V자형으로 뾰족한 구조였는데 이 구조는 속도를 내는데 유리합니다. 물의 저항을 덜 받으니까요. 그래서 일본 배는 빠르게 이동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었는데 반면 조선의 판옥선은 평저선, 말 그대로기 평평한 구조였습니다. 속도만 보면 일본 배보다 느렸습니다. 그런데 이 평평한 바닥이 가져다주는 장점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평저선은 배가 옆으로 흔들릴 때 저항을 크게 받아서 기울어도 금방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포를 쏠 때 배가 흔들리면 조준이 흔들리고 명중률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판옥선은 포격 플랫폼으로서 훨씬 안정적이었죠. 게다가 평저선은 얕은 물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는데 한반도 남해안은 수심이 얕은 지역이 많아서 이게 엄청난 기동 이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일본 배가 들어오지 못하는 좁은 해역에서도 판옥선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판옥선에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구조적 특징이 있었습니다. 갑판이 2층으로 되어 있다는 거였는데 아래 갑판에서는 노를 젓는 노군들이 일하고 위 갑판에서는 포수와 전투원들이 싸웠습니다. 이 구조 덕분에 노군들은 전투 중에도 안전하게 배를 움직일 수 있었고 전투원들은 방해받지 않고 포를 운용했습니다. 일본 배는 갑판이 하나라서 전투원과 노군이 같은 공간을 써야 했는데 전투가 벌어지면 이게 엄청난 혼란을 불러왔습니다. 조선이 판옥선에 사용한 재료도 단순히 좋은 나무를 고른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조선 조정은 소나무, 그 중에서도 춘향목과 금강송을 특별히 지정해 군함용 목재로 관리했는데 이 나무들은 나이테가 촘촘하고 수지 함량이 높아서 습기에 강하고 강도가 뛰어났습니다. 바닷물에 오래 담겨 있어도 쉽게 썩지 않는 특성이 있었죠.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 못입니다. 당시 조선 판옥선 건조에는 철못과 나무못을 함께 사용했는데 나무못은 처음엔 작은 상태로 박히지만 바닷물을 흡수하면서 서서히 팽창합니다. 팽창하면서 주변 목재 사이에 틈을 메우고 결합력이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물에 잠길수록 더 단단해지는 구조였는데 일본 배가 오래 항해할수록 철못이 녹슬고 이음새가 느슨해진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방식이었던 거죠. 재료 하나부터 달랐던 겁니다. 판옥선의 외판, 즉 배의 옆벽도 단순히 두껍게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조선 장인들은 외판에 여러 겹의 목판을 덧대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 두꺼운 외판은 일본의 조총 탄환을 상당 부분 막아냈습니다. 조총이 위력적이긴 하지만 관통력이 그렇게 강하진 않았거든요. 판옥선의 두꺼운 목재 외판은 사실상 당시 기준의 장갑 역할을 한 셈입니다. 이제 판옥선의 화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선 수군이 사용한 함포 체계는 당시 동아시아에서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였는데 천자총통, 지자초통, 현자총통, 황자총통이 판옥선에 탑재된 주력 화기였습니다. 이름만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구분은 간단합니다. 크기와 사거리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천자총통이 가장 크고 사거리가 길었고 황자총통이 가장 소형이었는데 네 종류를 동시에 운용하며 상황에 맞게 사용했습니다.
천자총통의 일반 유효 사거리는 400m에서 500m 수준이었고 대장군전 같은 특수탄환을 쓸 경우 최대 1km 이상까지도 날아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일본 조총의 유효 사거리가 50m에서 100m였다는 걸 감안하면 이 차이가 얼마나 압도적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판옥선은 일본 병사들의 조총이 절대로 닿을 수 없는 거리에서 일방적으로 포격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입장에선 포를 맞는데 반격 수단이 없는 말 그대로 속수무책인 상황이었던 겁니다. 포탄의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일반 철탄환 외에도 조선 수군은 적선의 돛과 돛대를 끊는데 특화된 조란탄과 포탄 하나에서 여러 개의 탄이 퍼져나가는 산탄형 포탄도 운용했는데 이 무기들의 활용 방식을 보면 조선 수군의 해전 개념이 이미 현대 함포전의 원형에 가까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적을 멀리서 파괴하고 돛을 끊어 기동력을 박탈하고 그 다음 집중 포격으로 침몰시키는 방식이었거든요. 현대 함포전과 사실상 같은 개념입니다. 반면 일본 수군의 전술 방향은 전혀 달랐습니다. 일본의 전통적인 해전 방식은 배를 빠르게 접근시켜 적선에 올라타는 등선 육박전이었는데 배가 전투 플랫폼이 아니라 병사들을 실어 나르는 수송수단에 가까웠던 겁니다. 이 전술은 상대가 근접 자체를 허용하지 않고 원거리에서 포격으로 배를 부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데 조선 수군이 일본 수군에게 정확히 그걸 한 겁니다. 판옥선은 회전 기동성도 뛰어났습니다. 노를 이용한 추진 방식이라 바람에 의존하지 않았고 평저선 구조 덕분에 좁은 수역에서 빠르게 방향을 바꿀 수 있었죠. 조선 수군의 하익진이라는 전술이 바로 이 기동성을 이용한 겁니다. 학이 날개를 펼치듯 배들을 부채꼴 형태로 배치해 적선을 포위하고 사방에서 동시에 포격을 가하는 전술이었는데 이 전술을 구사하려면 배가 빠르게 위치를 바꾸고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판옥선만이 이 전술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제 명량해전으로 가봅시다. 1597년 정유재란 조선 수군은 원균의 7천량 해전 패배로 140척이 넘는 전선을 거의 다 잃었습니다. 이순신이 삼도 수군 통제사로 복귀했을 때 남은 건 12척에서 13척의 판옥선이 전부였습니다. 일본군은 이 기회에 조선 수군을 완전히 없애버리려 했고 133척을 이끌고 명량 해협으로 밀어닥쳤습니다. 명량 해협, 지금의 울돌목은 폭이 불과 300m에서 400m밖에 안 되는 좁은 수로인데 조류 속도가 굉장히 빠른 곳입니다. 이순신은 이 지형과 조류를 전술의 핵심 변수로 계산에 집어넣었습니다. 좁은 수로는 133척이 한꺼번에 진입하는 것 자체를 막아줬는데 아무리 배가 많아도 수로 폭이 좁으면 한 번에 들어올 수 있는 수가 한정되거든요. 일본 배들은 줄을 서야 했고 그 결과 숫자의 이점이 반감됐습니다. 게다가 조류가 바뀌는 타이밍을 이순신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전투 초반에는 일본 쪽에서 조선 쪽으로 조류가 흘렀는데 이 시간 동안 이순신은 한 척의 배로 버티며 전선을 유지했습니다. 조류가 역전되는 순간 조선 수군에게 유리해진 그 타이밍에 전군이 공세로 전환했습니다. 조류가 조선 수군의 함대를 밀어주고 일본 배들을 밀어내는 형세가 된 거죠. 이순신은 자연의 힘을 전술의 한 축으로 통합해버린 겁니다. 그날 명량해전의 결과는 난중일기 기록 기준으로 일본 전선 31척 격침에 다수 대파였고 일본 측 기록에도 수십 척의 손상이 확인됩니다. 조선 측 손실은 거의 없었으며 익사자 소수가 발생한 수준이었습니다. 13척이 133척에게 이 정도 피해를 입혔다는 건 순수한 전술과 기술력의 우위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건 이순신 개인의 천재성으로만 이뤄진 게 아니었습니다. 판옥선이라는 배 자체가 있어야 했고 천자총통이 있어야 했고 노련하게 포를 운용하는 포수들이 있어야 했죠. 그리고 그 포수들을 훈련시킨 시스템이 있어야 했습니다. 임진왜란이 터지기 전부터 조선은 수군의 훈련과 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했는데 판옥선은 즉석에서 만들어진 무기가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설계되고 개량된 국가 수준의 공학산물이었습니다. 실제로 판옥선의 설계는 1555년 을묘 외변 이후 본격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조선 조정은
기존의 맹선이 외구 격퇴의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고 더 크고 더 강한 함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물이 판옥선이었는데 2층 갑판 구조, 평저선 설계, 강화된 외판, 대형 화포 탑재 공간, 이 모든 요소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에 반영된 겁니다. 단순히 배를 크게 만든 게 아니라 해전의 개념 자체를 바꾸려는 의도가 설계에 녹아 있었던 거죠. 거북선도 같은 맥락입니다. 거북선은 판옥선을 기반으로 만든 돌격용 특수 전함이었는데 덮개를 씌워 적이 함부로 올라타지 못하게 만들고 앞뒤 좌우 사방에서 포를 쏠 수 있게 했습니다. 거북선이 적진 한복판에 돌진하면서 포를 사방으로 쏘아대면 일본 배들은 제대로 된 반격 수단이 없었습니다. 이순신은 거북선을 선봉에 세워 적의 진영을 흩뜨리고 뒤이어 판옥선 함대가 집중 포격을 가하는 방식으로 전투를 운영했습니다. 조선 수군의 물류 체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순신은 단순한 전투 지휘관이 아니라 행정가이기도 했는데 전라 좌수영을 거점으로 자체적인 화약 생산, 포탄 주조, 식량 비축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장기전을 버텨낼 수 있었죠. 전쟁이 터지고도 조선 수군이 수년 동안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이 물류 기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역사는 종종 영웅 한 명의 이야기로 단순화되곤 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순신이 천재적인 장수였던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천재성이 발휘될 수 있었던 건 판옥선이라는 뛰어난 플랫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판옥선이 존재할 수 있었던 건 조선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목재공학, 화포포 기술, 조선 기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준비된 기술은 전장의 판도를 바꿉니다. 난중일기에는 그날 이순신이 죽기를 각오하면 살 수 있고 살기를 꾀하면 죽는다고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각오가 실제로 통할 수 있었던 건 판옥선이라는 기술 기반이 뒷받침됐기 때문입니다. 이순신 혼자였다면 불가능했고 판옥선 혼자였다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순신의 판단력과 시스템이 하나로 맞물렸을 때 비로소 133척도 막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